30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앞으로 30년 뒤까지 갈 주식을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였냐라고 보면 아니에요. 삼성전자, 카카오 너무 믿지 마라. 자, 그럼 전쟁 리스크는 예. 지금 시장에 영향을 거의 다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큰 심리적인 리스크는 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몰고 올 네. 팬데믹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리스크는 가셨다. 네. 그 대신 이제 지난한 정치 외교 싸움이 벌어지겠죠.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싸움이 있는데 저는 러시아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 루브라 기준으로 2년 사이에 4배가 올랐거든요. 뭐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하고 지금 뭐 푸틴은 자기 체제를 공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유럽에 가는 그 도시가스도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경제 제재가 오면 러시아가 수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는 버티겠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아우성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가 있죠. 하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쫓기는 건 바이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난한 외교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요구서를 보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서를 보냈어요. 러시아는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영원히 금지한다는 걸 명확히 해라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또 뭐 니네 다 철수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근데 처음은 그렇게 세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구를 하나 수정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보일 때마다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면 결국 이제 전쟁과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면 지금 전쟁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근데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사지 마라. 이거는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꼬꾸라진다. 하지만 피해 때문에 밀렸다라면 그건 사라. 이거는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어떤 쪽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너무 어이없는 게 제 개인 관점으로. 뭐 군수산업인가요? 조선주. 조선주. 네.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좋았고요. 지금 수주 뭐 도크가 꽉 차서 3년 동안 풀 가동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안 오르고 지금 왜 오르죠? 이게 왜 오르냐면 이게 참 저는 이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웃기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첫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다라면 그 가스가 없는 유럽이 미국산 가스를 도입한다라면 그래서 미국산 가스가 러시아로 가기 위해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가 부족해진다라면 그래서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 쪽에 발주를 낸다라면 그것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갖고 온다라면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일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올라갈 것이야.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조선업종 지금 뭐 군산 조선소도 재가동한다는데 정말 수주가 들어와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감도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좋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 단지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그게 저는 어제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유가가 9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찌됐든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90달러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90달러라는 게 좀 낯설죠. 쉽게 안 닿아요. 그전에는 유가가 얼마였냐면 50에서 한 70달러 정도? 그 정도 선이었어요. 좀 밀리면 한 3, 40달러까지 밀렸지만 바로 회복해서 50에 70이었어요. 왜 50에서 70에서 머물렀을까요? 그게 저는 핵심입니다. 이게 메이저 업체들이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뭐 석유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펙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네가 공급을 확 줄여가지고 가격을 확 올리면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7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그리디 패러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 연료,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익이 남는 포인트가 70달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분 포인트가 되는 게 그리디 패러티인데 70달러를 넘었으면 기름 쓰는 이 신재생을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 투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뭐 지금 캐나다에 엄청난 양의 전 세계에서 쓰고 남을 정도와 중국과 캐나다에 엄청나게 묻혀 있는 셰일 오일.
모래와 기름이 섞여 있는 거. 이거 지금 빨아서 모래를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와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못하고 있다가 과거에 그 70달러 넘었으니까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나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개발 안 하고 있어요. 묻어두고 있어요. 그 나중에 자기네들이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풍력, 태양광 다 이익이 나요. 그러면 여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거 그렇게 들어가서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고착화되면 누가 제일 싫을까요? 석유 메이저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석유 메이저들이 가격을 안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뭐 OCI나 풍력 같은 경우 당장 수익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테마주를 선택하려면 가스나 정유주들보다는 이런 쪽들이 낫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확진자가 늘어나서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항공주들은 유가 부담이 크죠. 항공 유가가 2배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잘 올라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체 수요가 많아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가 제주도 갈 때 황금 시간대에 표를 못 가는 것처럼 미국 내에 국내선은 표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자체 카지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휴양지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다 올라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나 호텔이나 카지노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오르기 힘들어요. 제주항공이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저는 그거 보고 저도 그 조선주처럼 반대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주 노선은 지금 꽉 차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주 노선이 항공사들 수익을 안겨주진 않아요. 거긴 무조건 적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주도 갈 때 10만 원이죠? 상해 갈 때 똑같이 1시간 30만 원이에요. 오사카 갈 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항공사들은 상해나 오사카에서 수익을 남기고 제주도는 서비스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지금 상해나 오사카 안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고도를 타고 올라가서 순항하다 내려오는데 이 순항할 때 비행기 기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름 쓰고 내려올 때 기름 쓰는데 제주도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기름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 호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4단계로 격상했잖아요. 여행하지 말라고. 그게 심리적인 요소를 미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일본 가지 마라. 그러면 일본 괜히 갈래다가도 좀 꺼려지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런 쪽 섹터들은 저는 굉장히 거품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쪽 섹터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주가 수준이 낮아요. 우린 높아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올라간다 해서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주를 본다라는 것은 이건 시간 싸움이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하나투어가 전 직원 출근령을 내렸어요. 이제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얘네들이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막 그 홈쇼핑에서도 방송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여행 쫙 가셨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투어랑 참 좋은 여행이 여러분들 주말에 홈쇼핑에서 뭐 이탈리아 여행이니 뭐 이런 거 내년 봄에 갑니다. 그리고 10만 원 예약금 거세요. 이거 막 받았었어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싹 죽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런 주식들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 이제는 한계까지 왔어요. 지금 뭐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 못 버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나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다. 네. 자, 그럼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게 50bp에서 뭐 25bp로 뭐 이제 좀 낮춰서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 전망이랑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어제 홍춘욱 박사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분이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25bp 정도는 할 것 같다. 제 의견은 제가 이제 볼 때는 제 단견으로 봤을 때는 50bp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25bp는 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홍춘욱 박사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50bp까지 매를 맞을 각오가 돼 있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그럼 차라리 50bp를 해라. 때릴 만큼 때려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바는 50bp 때리고 뭐 7월까지 100bp 한다라는 극단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50bp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보고 있으니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럼 시장이 좀 안심을 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25bp, 지금 50bp까지 맞을 각오를 하는데 25bp하고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나가지고 다음번에 50bp를 올려버리면 우린 한번 또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이번에 50bp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변하면 또 그때 가서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은 50bp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3월 9일 날 LG 엔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엔솔은 지금 얘기도 많죠. 지금 신저가인데 LG 엔솔 말이 많은데 저는 LG 엔솔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이긴 한데 LG 엔솔이 이제 또 이렇게 또 지수에 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이제 또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현존하면서 지금 고려해 보시죠. 수급이 또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LG 엔솔 때문에 수급이 또 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중요한 이슈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아까 전에 이제 2,700 밑으로는 조금씩 이제 사도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닥이 어딘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면 약간 6개월 정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6개월 정도에서 상단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건데? 지금 저는 상단을 보기보다는 한 20-30% 수익을 개별주에서 네, 개별주에서 20-30%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게 안 되면 최소한 1-20%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좀 긴 호흡으로 차라리 지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여기서 물려도 조금 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길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얘기해 주셔서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만 섹터별로 좀 점검을 해보면 아까 좋게 보셨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 나쁘지 않은 삼성전자랑 이 반도체 섹터. 저는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그러면 0.1초도 고민 안 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수가 3,800 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먹자폭보다는 SK하이닉스가 먹자폭이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꾸준히 사모으고 있고요. 주가 모양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이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올해 다양한 M&A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는 M&A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직까지 부회장이죠.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이 남아있어요. 거기 끝나야 아마 회장 취임하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삼성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물밑적은 하겠지만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M&A가 가능해졌어요. 소규모 M&A가 5%, 10%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아무나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더 수익률을 보신다라면 SK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것도 그래도 관련 쪽으로 봐야 되니까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쪽. 저는 그쪽은 안 좋다고 봅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좋게 보시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CES 과전쇼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잠깐 보도했는데 이걸 주목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한 건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선보였어요. 물론 시제품이죠. 이게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1000km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데 전 1000km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실험실에서는 1000km 이상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벤츠가 소리 소문 없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벤츠 전기차에는 벤츠가 만든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부품을 외주를 주잖아요. 많은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안 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외주 못 주는 거. 엔진입니다. 엔진을 자기가 자체 개발해야 거기에 맞는 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터리를 이제 엔진이 없어지고 배터리가 들어오잖아요. 배터리를 외부에 사오면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 물론 이제 하청을 줄 수 있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 보면 작년에 현대차도 그랬고 폭스바겐, GM도 자체 개발하겠다. 2025년서부터 2030년대 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많은 배터리 업계에서 쉽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정말 수율 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건 아니에요. 가야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 자동차 회사가 LG화학이랑 LG 에너지솔과 손을 잡으면서 기술 이전을 하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부담된다. 물론 앞으로 소형업체들 같은 경우는 갖다 써야 되겠죠. 지네가 개발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쌍용차 같은 경우도 엔진 개발 못하니까 벤츠 거든지 갖다 쓰잖아요. 그런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내가 현대차 정무국 회장이라면 당장 개발하라고 하죠. 개발해서 되든 안 되든 쏟아 부어야죠. 돈 있겠다. 뭐가 아쉬워서 걔네들이 2차전지를 얽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없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뭔가 기술을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벤츠가 이번에 보인 게 획기적인 사건이다. 벤츠가 전기차 개발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하고 있지. 뭐 기업체라는 데가 단순하게 지금 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아니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차 섹터인 현대차랑 기아로 넘어갑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저는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네. 하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빠질 요소도 아니지만 테슬라는 좀 빠질 것 같아요. 너무 거품이 있고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만한 요소도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만한 요소도 아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수소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이번에 뭐 GV7 뭐 70, GV70 같은 경우 전기차가 나왔는데 2톤이라면서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주차장에 못 들어간대요. 전자식 주차장에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경량화 되겠죠. 이게 시행착오인데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트럭 하면 현대 수소 트럭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전기 트럭이 들어와요.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회사가. 네. 그리고 버스는 지금 전기차가 들어와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 위상을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인터넷 섹터죠. 네이버, 카카오. 저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020년에 4월 달에 제가 연합 인포맥스 기사, 연합 주간 전망대 여러분들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에 카카오 25만 원 간다. 네. 10만 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70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뒤로는 전 카카오에 대한 생각을 버렸어요. 워낙 회사를 많이 쪼개기 상장을 했다. 그렇죠. 쪼개기 상장. 그리고 저는 플랫폼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 쓰세요, 인스타그램 쓰세요? 인스타그램이요. 전 페이스북 써요. 인스타 쓰시죠. 제 아들은 틱톡 써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한 세대인데 저는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 쓰시잖아요. 그리고 아들 세대는 틱톡을 써요. 그러면 이게 페이스북이 영원할 거지 인스타가 영원할 거라고 장담 못 하죠. 네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왜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까요? 자기네들이 미래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쪽으로 가자라고 빨리 전환한 거예요. 이 회사가 사명도 바꾸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지금 이번에 적자가 났잖아요. 저는 이거 성장통이라고 보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얘네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얘는 태생이 플랫폼이었는데 회장이 플랫폼을 버렸잖아요. 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그때 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메타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카카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쓰면서 30년 뒤에 카카오 쓸 것이다. 전 30년 뒤에 카카오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톡 쓰는 거 인정해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뭘? 지금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전 국민이 쓰잖아요. 그 주가에 반영된 건데. 뭐 카카오톡으로 해서 돈도 보내고 한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아들한테 용돈 주고 해요. 수익 결제해요. 그 걔네들 비용이에요 다. 그게 수익이 남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은행 가가지고 월급 저축하고 이게 자동이체 막 시키고 막 하는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은행 입장에서 당신은 비용이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고액 자산가들이 10억, 20억 갖고 와서 예금 들고 10억, 20억 대출 받아가는 게 수익이 나지. 내가 고작 연봉 한 1억 받아가지고 은행이랑 막 거래하는 이건 다 비용이에요. 그건 은행 수익이 안 돼. 지금 카카오뱅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플랫폼이 영원할 것이다?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견이다. 너무 단견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카카오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회사가 부양책과 본업에 충실하는 것을 보라면 본업에 충실해라. 부양책 같은 거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매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테슬라 이제 막 한창 올라갈 때 테슬라도 공매도가 많았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었어요. 결국 좋은 주식이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책 하는 거 봤어요? 현대차가 주가 부양책 하는 거 봤어요? 실력으로 보여달라고요. 실력으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주주들이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이익이 남은 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뭐 맞지 않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주주들이 그 주식을 안 사서 주가도 떨어지고 결국 그나마 있는 이익 갖고 무슨 뭐 자사주를 산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주주들이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태를 하는 게 뭐가 주가 부양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 주가도 올려주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을 쏴줘야 되는데 이거와 전혀 반대적인 현상이잖아요. 말로는 주가 부양한다라면서 자사주나 사고 있고 뭐하고 그 자사주 사기 전에 주식수 이만큼 늘려놓고 이제 와서 자사주 산다? 저는 그거 우리가 냉정히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는 정말 이 투자자들 우롱하는 거라고 봐요. 대주주들 뭐 기존 그 뭐 CEO들 다 주식 팔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팔게 한다. 뭐 그리고 쪼개기 상장 저는 그랬어요. 농담삼아 나중에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순대도 상장할 거다. 그렇잖아요. 네. 전에 2020년에 카카오를 갖고 있으면 뱅크도 갖고 있고 게임도 갖고 있고 엔터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쪼개졌잖아요. 그러고 나갖고 이제 와서 주주 부양책을 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삼바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작품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이건희 회장이 정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뚝심을 갖고 밀고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면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초에 삼성바이오를 반도체급으로 키우겠다. 언론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포털사이트 찾아보세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결국 삼바에 자기는 미래 먹거리를 걸겠다. 내 이름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CMO 부분에 있어 전 세계에서 제일 강자예요. CMO는 위탁 생산을 함으로써 이익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무런 리스크 안 떠안고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것을 설비를 갖추기가 삼성은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CMO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은 돈으로 못 밀어붙여요.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전략을 잘 짠 게 일단 돈이 되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공장 짓고 CMO 정말 외국에서 좋은 기술자 데려서 찍어내는 걸 하면 돈을 벌죠. 그 돈 갖고 신약 개발하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또 표현드려요.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를 있었으니까 장기 투자를 삼성전자를 해라라는 분들도 계세요. 30년 동안은 맞죠.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였냐라고 보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우량주는 건설주나 은행주였어요. 그때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아직은 아니에요. 2만 원대.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투자해서 나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언론에 나오신 분들 저는 그분은 행운아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우량주라고 저는 삼성전자 우량주 맞습니다. 30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있을까요? 지금 주가를 유지할까요? 전 거기에 부정적입니다. 30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앞으로 30년 뒤까지 갈 주식을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 대안 제시 안 해주고 삼성전자가 30년을 끌어왔으니 삼성전자를 30년 동안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케팅이다. 그때 당시에 남들이 삼성전자 안 볼 때 난 삼성전자 봤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도 남들이 안 볼 때 30년 갈 주식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정말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또 사래요. 전 그 논리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LG전자나 삼성바이오. 이게 앞으로 30년 뒤에는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이끌면서 뭔가 드라마틱해질 수도 있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로직스 시장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맞고 틀리고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논리로 저는 접근할 수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너무 믿지 마라. 근데 LG전자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전장 사업 때문에 전장 사업. 지금 LG 같은 경우 엊그제도 태양광 잘라냈고 지금 다 잘라냈어요. 지금 그 LG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 잘라냈죠. LG이노텍이 LED 잘라냈죠. 그다음에 이거 태양광 잘라냈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LG전자 희망퇴직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성과자들이라고 모습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뭐 회사를 다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광 회장이 취임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댈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LG전자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남은 거 한 가지. 네.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저는 제가 작년부터 일부 언론에 KB금융을 사서 배당을 받으시라라고 했는데 KB금융은 저는 KB금융에 적금 들 바에는 KB금융 주식을 사라. 많은 수익을 바라지는 마시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물론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뭐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대 마진 수익이 51%밖에 안 돼요. 예대 마진 수익이 51%. 나머지는 비은행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인데 앞으로 이런 쪽도 투자은행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KB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주나 증권주에서는 조금 꺼려진다.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 2021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좀 줄어들 거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 너무 금리 인상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따라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KB금융에 대해서는 뭐 은행 이자 수익 정도 바라보신다라면 투자하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